너의 이름은. 등산로에서 사람들이 건너편 계곡을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너는 얕은 계곡 너머 무성한 녹음 속에 정지한 듯 서 있었다. 머리는 사람을 향하고 몸은 숲을 향한 채. 호기심 많은 몇몇 등산객이 너를 보기 위해 계곡을 건넜지만 곧 돌아섰다. 소문을 떠올렸을 것이다. 근래 들어 너는 도심 주변 산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등산객을 상대로 위협과 국어를 일삼는다고 했다. 기왕의 안정된 생태계를 교란하는 너희 종족을 하루빨리 제거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에서는 인력을 동원하여 너희를 포획 또는 사살했다. 사람에게 입양이 된 운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안락사 조치되었다. 너의 이름은 개. 사람들이 너를 버렸다. 버려진 너는 짓는 법도 잊은 채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망연자실, 무성한 여름숲에 들어있었다. 청포도 한 알에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알알이 들어와 박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너를 친구로 여겼다. 너는 그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켰고 사람들은 그 보답으로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들판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주인을 구하고 너는 대신 타 죽기도 했다. 그 시절 너는 전설이었다. 언제부턴지 사람들은 마당이 없는 집에 살게 되었다. 집안이 들여다 보이는 느슨한 울타리 대신 빛 한 줄기 통과하지 않는 단단한 벽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재산은 은행과 게이트맨이 지켰고 목숨은 보험회사가 책임졌다. 사람에 대한 너희 기나긴 우정과 충직은 은행과 벽과 보험회사에 밀려 점점 발붙일 자리가 없어졌다. 대신 애완견이 되어 빈 아파트를 지켰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먹고 자고 싸고 치장하는 것이 전부가 된 너는 주인의 애정이 식으면 슬그머니 버려지기도 했다. 밤거리에, 공원에, 산에. 너를 버리면서 사람인 우리는 자신의 죄도 함께 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한 죄는 그러나 등산로에 너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먹을 것을 빼앗는 일을 일삼는다는 뉴스가 나가고부터 다시 스멀스멀 되살아나 사람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다. 어쩌면 사람들이 사살하고 싶었던 건 네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였는지도 모른다. 숲에 버려진 너는 처음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고라니 새끼의 잔망스런 눈망울에도 놀랐다. 배고픔은 또 어찌하고. 너를 버리기 전 사람들은 숲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뭐가 잘못된 걸까? 누가 잘못한 걸까? 내가 여기 산속에 있게 된 건 단지 사람들의 실수라고. 곧 주인이 데리러 올 거라고. 인간과 너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너는 굳게 믿었다. 그런 기대와 간절함이 너를 인적이 많은 등산로 가까이에 붙박여 두었다. 님 침스키 얘기를 해주마. 오랫동안 스스로를 인간이라 믿었던 침팬지 말이다. 언어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님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뉴욕 맨해튼 중산층 인간 부모의 가정에 입양되었다. 인간 부모에게 안겨 잠이 들었고 인간의 옷을 입었으며 화장실을 이용했다. 콜라를 즐겨 마셨고 포크로 스파게티를 먹었고 자신의 생일 케이크에 스스로 불을 붙였다. 매일 수화 교육을 받고 수화로 인간과 소통하고 방송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자랄수록 그는 자신의 야생성을 드러냈다. 자주 인간을 물었고 수화는 어느 시점을 지나고부터는
큰 진전이 없었다. 결국 프로젝트 책임자는 침팬지는 그저 침팬지일 뿐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님을 인간에게서 떼어내 우리로 보냈다. 우리에 갇혀서도 그러나 님은 여전히 인간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에 목말라 했다. 침대와 콜라를 요구하고 잡지를 뒤적였다. 옛 인간 친구가 찾아오면 입 맞추고 포옹했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젖병을 물리며 키운 최초의 인간 어머니에게는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철창에 들어온 그녀의 발목을 낚아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던 것. 그 후 님은 동물보호소, 간염 백신 실험 연구소 등을 전전하다 심장 폐색으로 26세의 생을 마감했다. 침팬지의 평균 수명 50세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였다. 님과 마지막 10년을 같이 했던 번 크리스는 철창에 갇힌 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해? 너도 님처럼 이렇게 묻고 있었다. 왜 나는 버려진 거지? 나는 누구지? 내 먼 조상은 지금의 너처럼 숲에 살았다.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늠름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털과 바람보다 빠른 날렵함을 지녔다. 보름달이 뜨면 차디찬 우물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은 소리로 숲의 밤을 노래했다. 짖지 않고 노래했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 노래의 냉기와 깊이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또한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다. 먹을 것을 대가로 다른 존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는 않았다. 철저히 제 손으로 먹을 것을 구했다. 우정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대등한 존재들 사이에 생겨나는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 버리고 버림받는 관계, 침팬지인지 인간인지 헛갈리는 관계, 견공도 되고 개새끼도 되는 관계는 그들은 애초에 맺지 않았다. 7월의 장마의 숲은 축축하고 무겁다. 비를 머금은 나무 줄기는 늪처럼 검어 오래 보고 있으면 나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잠시 빗줄기가 멈추는가 싶더니 이어 세찬 바람. 건너편 산중턱 갈참나무 숲에서 축제처럼 일제히 나무들이 흔들린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학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하버드 대학 졸업 후 인적 없는 월든 호숫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살며 이렇게 숲을 묘사했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비 속에 또 내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의 감정이었다. 솔잎 하나하나가 친화감으로 부풀어 올라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흔히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추억은 여전히 인간을 향하고 몸은 체념하듯 숲을 향해 서 있는 너, 어정쩡한 너. 다른 계절에 다시 등산로에서 너를 만날 때는 개 한 마리가 아니라 바람처럼 빠르고 깃발처럼 환호하며 함성처럼 아우성치는 무엇, 옆에 고운 애인 하나 데리고 나무들 사이로 제왕처럼 휙 지나가는 무엇이면 좋겠다. 너를 본 순간 사람들은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의 감정, 그리고 오래 잊었던 전소를 떠올리면 좋겠다. 2013년 7월